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칠순 생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 없이 시작된 하루. 며느리는 축하 대신 50만 원을 요구했고 아들은 그걸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박순례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고. 그리고 꺼내든 한 장의 계약서. 부담부 증여. 카드는 막히고 통장은 묶이고 아들 부부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3장. 빈집에 무게 쫓겨난 자들의 현실. 여러분, 돈이 없어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자존심? 명품 소파? 아니면 진짜 사람?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잃어버렸던 인간다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눈물겨운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송 전쟁이 마무리되고 법원의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순례 씨는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건너편 카페 2층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선글라스를 끼고 지켜봤다고 합니다. 오후가 되자 이사 트럭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고 사다리 차가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내며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 집은 순례 씨가 아들 장가 보낼 때 최고급 자재 써서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해서 사준 집이었잖아요. 베란다 샤시 하나, 문고리 하나까지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데 거기서 자식들이 쫓겨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참 복잡했다고 합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뱃속 창자가 꼬이는 듯한 아픔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창문이 뜯기고 이삿짐이 하나 둘 내려오는데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 이도화가 결혼할 때 사달라고 졸랐던 그 덩치 큰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가 사다리 차에 실려 내려오는데 도화가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보이더랍니다. 혹여나 가죽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 참 우스웠다고 해요. 당장 몸 누일 집을 잃게 생겼는데 소파 가죽 긁히는 게 문제인가 싶어서요. 아들 민주는 트럭 화단에 쭈그리고 앉아 줄담배만 뻑뻑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게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병사가 따로 없었죠. 지나가는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게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어요. 저 집 망했대. 시어머니한테 덤비다가 쫓겨난다며.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으니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쪽팔리겠어요. 그들이 이사간 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변두리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라 짐을 올리는 데만 한나절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가져간 그 큰 소파와 양문형 냉장고는 현관문도 통과하지 못해 결국 헐값에 중고 처분했다고 하더군요. 집이 좁으니 짐을 넣을 수가 없었겠죠. 밤이 되자 창문 너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음이 전혀 안 되는 집이라 밖에서도 훤히 들리더라고요. 이민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엄마한테 가서 좀 더 빌지 그랬어.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었어야지. 너는 자존심도 없어. 처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거기서 그냥 왔어? 내가 50만 원만 달라고 안 했어도 이 사단 안 났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너 그놈의 명품병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 난 거 몰라? 뭐? 명품병. 당장 가서 돈 구해와. 사채라도 써오란 말이야.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손주 녀석이 겁에 질려 앙앙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못난 부모 만난 죄밖에 없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게도 문을 닫고 민주는 일용직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술도 없고 체력도 약한 사람이 공사판에 나가니 매일 파스 냄새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도화도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식통을 통해 들으니 며느리가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다더군요. 평소 내 손은 명품 가방만 들어야 해라고 떠들던 그 고운 손이 고무장갑 속으로 들어간 거죠. 어느 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할 때쯤 순례 씨는 그 식당에 손님인 척 들어갔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주방이 살짝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 사이로 도화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고 앞치마는 국물 자국으로 얼룩덜룩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다가 찬물에 헹궜다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일 지경이었죠. 아줌마, 여기 물컵 좀 빨리 씻어줘요. 손님 기다리잖아. 동작이 왜 이렇게 굼떠? 사장이 소리를 버럭 지르자 도화가 허둥지둥 컵을 씻어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도도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만 연신 해대더군요. 고무장갑을 벗은 손을 잠깐 봤는데 벌겋게 부르터 있었습니다. 습진이 생긴 건지 계속 긁어대더라고요. 직원들이 밥을 먹는데 도화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은 반찬에 밥을 비벼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어하고 쳐다도 안 봤을 텐데 허겁지겁 입에 넣는 걸 보니 배고픔 앞엔 장사 없구나 싶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밥을 삼키는 모습을 보니 저게 사람 사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통쾌함보다는 애잔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순례 씨도 사람인지라 며느리가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국밥을 다 먹지도 않고 일어서면서 계산대에서 현금을 내밀며 사장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 일 잘하던데 이거 팁이라고 전해줘요. 고기라도 좀 사 먹으라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더 얹어주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받고 무슨 표정을 지을지 혹시라도 순례 씨인 걸 눈치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시어머니로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들은 지방공사 현장에 내려가 있어 며칠째 집에 못 오고 손자는 유치원에 갔다가 학원에 가서 늦게나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텅 빈 월세방에 혼자 누워 끙끙 앓고 있을 도화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서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들 텐데 누가 곁에서 챙겨줄까 싶었거든요. 도화가 친정엄마에게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너무 아파. 몸이 불덩이 같아. 와서 죽 좀 끓여주면 안 돼? 그런데 그 친정엄마라는 사람 반응이 걸작이었대요. 야,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제주도 놀러 왔는데 거길 어떻게 가냐? 내가 알아서 해라. 돈 필요하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었던 친정 식구들마저 돈 떨어지니 남보다 못하게 구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동안 시댁돈, 순례 씨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친정에 퍼줄 때는 우리 딸 효녀네, 우리 사위 최고야 하며 두둥기 하더니 끈 떨어지니 바로 손절하는 꼴이라니요. 그날 밤 순례 씨는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냉동실에 얼려둔 전복을 꺼내 씻고 쌀을 불렸어요. 내가 미쳤지. 이 새벽에 누구 좋으라고 죽을 끓이나. 독하게 마음 먹어놓고. 또 이러냐 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죽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을 보온통에 꾹꾹 눌러 담고 감기약이랑 해열제, 그리고 도화가 평소 입맛 없을 때 좋아하던 시원한 물김치까지 챙겼습니다. 이 물김치는 순례 씨가 직접 담근 것이라 도화가 입덧할 때도 이것만 찾았었거든요. 새벽 4시쯤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택시를 타고 며느리의 빌라로 갔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가 4층 문 앞에 섰습니다. 방음이 안 되는 낡은 문 너머로 기침소리가 콜록콜록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얼굴 보고 생색 내려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순례 씨의 얼굴을 보면 도화가 편하게 먹지도 못할 테고요. 문고리에 죽이 든 쇼핑백을 걸어두고 포스트잇에 삐뚤하게 한마디 적어붙였습니다. 먹고 죽지는 마라. 내 생각해서 정신 차려. 일부러 퉁명스럽게 썼지만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살아야 반성도 하고 사람 구실도 할 거 아니겠어요. 까치발을 들고 내려오는 길에 빌라 입구 센서 등이 켜지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청승인가 싶어서 코를 훌쩍이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화가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그 쇼핑백을 발견했을 때의 표정을 상상해봐요. 처음엔 누가 잘못 놓고 간 줄 알았겠죠.
하지만 보온통 뚜껑을 열고 전복이 가득 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죽을 보는 순간, 그리고 익숙한 물김치 맛을 보는 순간 알았을 겁니다. 세상 천지에 자기를 위해 새벽에 전복죽 끓여올 사람이 시어머니 박순내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 죽을 먹으면서 어머님 죄송해요라는 말을 100번도 넘게 중얼거렸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도화였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문을 걷어차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옷도 수수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다소곳이 서 있었고 손에는 작고 낡은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화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기 전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현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표독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죄인처럼 떨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도화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게 아니라 시장 좌판에서 사온 듯한 털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무릎 시리고 발 시리다고 하셨던 거 생각나서 제가 식당 설거지 알바비 받은 걸로 샀어요. 50만 원짜리 가방 달라고 했던 제가 미쳐서 그랬나 봐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 투박하고 촌스러운 시장통에서나 볼 털신을 보는데 순례 씨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50만 원 달라고 악쓰던 사람이 자기 피땀 흘려번 돈 몇만 원으로 시어머니 신발을 사온 거였어요. 그제야 순례 씨는 도화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깨가 앙상하게 말라 있더라고요. 뼈만 남은 것 같은 그 어깨를 잡으니 이 아이가 그동안 겪었을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일어나라.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에 도화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순례 씨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그 눈물이 사이에 쌓였던 오해와 미움의 벽을 돈 때문에 생겼던 그 더러운 얼룩들을 씻겨 내려보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장. 기생충의 등장 더 큰 위기와 순례 씨의 반격.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야속합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시련이 찾아오거든요. 박순례 씨와 며느리 이도화가 눈물로 화해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그 찰나에 더 큰 폭풍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소름 끼치는 두 번째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례 씨는 도화의 눈빛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습니다. 함께 거실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는데 도화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화가 무심코 액정을 확인하더니 순식간에 사색이 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손을 베일 뻔했죠. 사과 껍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누구 전화하길래 얼굴이 하얗지?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번호예요. 스팸인가 봐요. 도화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봤어요. 도화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불안한 눈빛, 초조하게 입술을 깨무는 모습. 무언가 말 못할 비밀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도화는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알바비가 아직 며칠 남았는데 급한 일이 생겼다며요. 이유는 얼버무렸습니다. 순례 씨는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200만 원을 세워서 줬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인해 볼 미끼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내 며느리가 돈 200만 원을 들고 나갔는데 그 돈이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좀 봐야겠어요. 지금 바로 따라붙을 수 있죠? 며칠 뒤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고 순례 씨는 카페 구석자리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 사진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화가 마트 뒷골목에서 어떤 낯선 사내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그 사내는 키가 껑충하니 큰데 어깨는 구부정하고 헐렁한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노랗게 물을 들였는데 뿌리가 검게 올라와서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죠. 사진 속에서 그 녀석은 봉투 안을 확인하더니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도화의 머리를 툭툭 치는 게 아닌가요? 마치 애완동물 다루듯이요. 도화는 치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놈 이름은 고재철, 나이는 32세, 전과 3범입니다. 죄목은 사기, 노름 등이고요. 결정적으로 오 여사님 며느리인 이도화 씨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그 사돈 총각이라는 녀석이 감옥 갔다더니 벌써 나온 겁니까? 출소한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누나 집으로 쳐들어가서 눌러앉은 모양입니다. 지금 이도화 씨랑 이민준 씨가 사는 그 좁은 월세방에요. 뭐라고요? 그 좁은 집에 저 덩치 큰 놈이 같이 산다고요? 네. 제가 며칠 잠복해보니까 가관이더군요. 대낮부터 그 집에서 속옷바람으로 담배 피우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녁에 도화 씨 들어오면 돈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고요. 손주 민준이가 유치원 다녀와서 그 담배 냄새 가득한 방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의 보고는 계속됐어요. 재철이는 노름빚 때문에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이를 들먹이며 협박했다는 겁니다. 순례 씨는 그날 밤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 너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짐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협박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죠. 누나, 어차피 넌 시어머니 돈 잘 뜯어냈잖아. 가서 또 좀 뜯어와봐. 그놈 호구 아니야? 핏줄이라는 게 뭔지 누나 등골을 빼먹다 못해 아이까지 위협하다니요.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도화가 불쑥 순례 씨를 찾아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은 채로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염치 없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물에 젖은 생쥐꼴이 따로 없었습니다. 순례 씨는 도화를 일으켜 소파에 앉히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타서 손에 쥐어줬어요. 마셔라. 일단 몸부터 녹이고 이야기하자.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혹시 그 동생놈 때문이냐? 제 입에서 동생놈이라는 말이 나오자 도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차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는 짐작했던 것보다 더 참혹했어요. 동생이 출소해서 집에 눌러앉은 것, 노름빚 때문에 3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 안 주면 아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 그리고 시어머니 인감 도장을 훔쳐오라고 시킨 것까지. 어머님, 저 진짜 무서워요. 저 그냥 죽고 싶어요. 제가 죽으면 다 끝날까요? 순례 씨는 도화의 등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무너지면 아이는 누가 지키냐? 그리고 죽긴 왜 죽어? 죽어야 할 놈은 따로 있는데. 내가 왜 그놈 때문에 죽어? 순례 씨의 눈빛에 눌렸는지 도화가 숨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고정은 잘 들어라.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내가 3천만 원 주면 그놈이 고맙습니다 하고 떨어질 것 같으냐? 천만에. 그 돈 다 노름으로 날리고 며칠 뒤에 또 올 거다. 이번 기회에 그놈 다시는 세상빛 못 보게 감방에 쳐넣을 거니까 독하게 마음먹어라. 핏줄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알겠냐? 도화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저도 이제 더는 못 참아요. 제 아이를 건드린 건 절대 용서 못해요. 제 손으로 신고해서라도 넣고 싶어요. 그날 밤 도화와 민준, 그리고 손자는 짐을 챙겨 순례 씨 집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텅 빈 월세방에는 미리 준비해둔 쪽지 한 장만 남겨졌습니다. 돈 구하러 간다. 며칠 걸리니까 기다려라. 재철이는 그 쪽지를 보고 쾌재를 부르며 술이나 퍼마시고 있었겠죠. 자기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순례 씨는 온몸에 금 비취를 휘감고 손가락에 굵은 반지들을 꼈습니다. 돈 많은 노인네처럼 보여야 탐욕을 더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시내 한정식집 룸에서 제철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박 사장과 사복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박 사장이 미리 카메라까지 설치해뒀고요. 잠시 후 룸문이 열리고 제철이 들어왔습니다. 빌려 입은 듯한 꽉 끼는 양복에 넥타이도 삐뚤게 매고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바른 꼴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죠. 눈은 술래씨의 금반지와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고요. 아이고, 사돈 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앉아라. 내가 다 이야기 들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여기 3천만 원이다. 술래씨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가 묵직해 보이도록 신문지를 잔뜩 채워 넣은 가짜 봉투였어요. 제철의 눈이 뒤집히는 게 보였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잠깐.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각서 하나 쓰고 가져가라. 제철은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지장을 쾅쾅 찍어댔습니다. 빨리 돈을 챙겨서 노름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겠죠. 드디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는데 현금 3천만 원 대신 잘게 자른 신문지. 뭉치와 맨 위에 5만 원권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돈이 어디 갔어? 돈, 너 같은 놈한테 줄 돈은 그 5만 원도 아깝다. 그건 택시 타서 집에 가라고 주는 거다. 아니, 간방 가는 차비라고 해두자. 그 순간 룸의 미닫이 문이 활짝 열리며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사복경찰들이었죠. 고재철 씨, 당신의 협박 및 공갈 미수, 주거침입, 그리고 상습 노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제철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제철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며 경찰이 말했습니다. 함정은 무슨? 당신이 협박한 녹취록이랑 문자 증거 다 확보했습니다. 각서에 지장도 찍으셨네요. 끌려나가면서도 제철은 도화를 노려봤습니다. 고정은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네 동생이야. 핏줄이라고. 도화는 눈물을 흘렸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철아, 그만해.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가서 죗값 치르고 사람 돼서 나와. 나도 이제 내 가족 지킬 거야.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제철의 뒷모습을 보며 술래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노라고 고래고래 지르는 고함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꼴까지 보시고. 울지 마라. 다 끝났다.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자. 속이 다 시원하다. 알터리가 빠진 것 같구나. 두 사람은 근처 국밥집으로 가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씩을 시켰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먹는 국밥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죠. 도화도 처음에는 잘 못 먹더니 깍두기를 얹어주자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더라고요. 많이 먹어라. 먹고 힘내야지. 이제 남편이랑 아이랑 다시 잘 살아봐야지.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요.